현재 캄보디아는 국가부도 위기 사태를 맞았습니다. 무려 1000명의 한국인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벌벌 떨어? 중국 자본이 경제 40%를 쥔 검은 돈의 나라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21조 원의 자산을 동결했고 직후 중국 자본은 공황에 빠져 도망쳤고 캄보디아 최대 재벌 프린스 그룹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경제의 절반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국정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이 캄보디아에 잠입한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한 나라를 박살낸 대한민국.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에 설계된 반격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숨막히는 열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잭 앤더슨, 세계경제일보 소속 기자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발이 닿았던 곳은 포성이 멋지 않는 분쟁 지역이거나 독재자의 탐욕이 휩쓸고 간 폐허였습니다. 저는 인간이 서로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을 얼마나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입국 심사대 직원의 기름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미국 여권을 뒤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에 작은 문제가 있다는 신용이었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인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5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여권 사이에 조용히 끼워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고 입국 허가 도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찍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고 법과 원칙은 그저 가난한 자들을 옥죄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나라. 이번 취재의 목적은 중국 자본이 이뤄낸 캄보디아의 기적을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집국에서는 화려하게 솟아오른 고층 빌딩과 활기 넘치는 경제 성장의 이면을 조명해달라고 주문했죠. 기적이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아는 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을 거름 삼아 피어나는 탐욕의 꽃이 있을 뿐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낡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깡마른 체구의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는 내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볼 거 하나 없는 곳인데. 기적을 보러 왔소. 당신들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 제 말에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적은 저 위에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뿐이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 괴물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건물들이 드리운 짙은 그림자 아래에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검은 자본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풍경.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취재 수첩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심장은 뛰고 있지만 그 피는 차갑게 썩어가고 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현지 정보원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20년간 캄보디아의 어두운 소식들을 내게 전해준 믿을만한 정보통이었죠. 우리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쌀국수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잭, 이번엔 뭘 취재하러 온 거요? 요즘 여기 분위기 아주 안 좋아. 프린스 그룹. 그들이 이 나라 경제의 40%를 쥐고 있다는 그 재벌 말이야. 중국 자본의 꼭두각시라는 소문도 있고. 내 말에 정보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치 금기된 이름을 들은 사람처럼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서 함부로 입에 담는 게 아니오. 당신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그들 없이는 캄보디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지. 최근에 뭔가 이상한 소문은 없었나? 정보원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국수 그릇만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죠. 내가 재촉하자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다니? 무슨 소리야? 범죄 조직 소행인가? 조직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지. 프린스 그룹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카지노에서 시비가 붙거나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검은 차에 실려간대. 그리고는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 재벌이 직접 개입된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은 뭘 하고 있는데? 내 질문에 정보원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경찰? 잭, 농담하는 거요? 여기서 경찰은 프린스 그룹의 사설 경비원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의 월급은 정부가 아니라 프린스 그룹의 회장 천지의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정부, 경찰, 재벌이 한통 속인 나라. 부패의 삼각편대가 완벽하게 구축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프린스 그룹과 한국인 실종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괴물이었습니다. 카지노, 호텔, 부동산, 은행, 심지어 언론사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회장인 천지는 훈센 총리의 30년 독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돈줄이자 그의 아들인 훈만의 총리 대행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지옥에서 탈출한 생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원이 목숨을 걸고 마련한 자리였죠.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푸놈펜 외곽의 한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지하실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5이나 되었을까?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팔에는 끔찍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그는 나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보원이 그를 안심시키고 나서야 그는 겨우 경계를 풀었습니다. 괜찮아. 이분은 기자야. 자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 사람이라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청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쥘 뿐이었죠.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긴 지옥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고통의 무게가 지하실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어디 말인가? 프린스 그룹이 운영한다는 그곳인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누크빌에 거대한 단지가 있어요. 겉보기엔 화려한 리조트지만 그 안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광고를 보고 왔어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였죠. 그것은 젊고 절박한 청년들을 노린 교묘한 미끼였습니다. 한국의 취업난에 지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끼를 물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고급 승용차에 태워서 리조트로 데려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단지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그들의 친절은 가면이었습니다.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부터 여기서 일해서 빚을 갚아야 나갈 수 있다. 빚이라니요? 저는 돈을 벌러 왔는데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우리가 너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계산해보니 딱 3천만 원이더군. 순식간에 3천만 원의 빚을 진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시킨 일은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범죄였죠. 하루에 16시간씩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등에는 굵은 채찍 자국이 십자 형태로 얽혀 있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매질이 있었어요. 중국인 간수들이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 버는 기계, 가축 취급했죠. 그의 증언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탈출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는 본보기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라졌어요. 사라지다니? 어디로?
청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골라서 밤에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온갖 참상을 목격해온 저였지만 이토록 조직적이고 잔인한 인간 사냥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의 비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대한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 몇 명이나 갇혀 있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뒤흔들었습니다. 최소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제가 본 한국 사람만요. 3개의 거대한 건물에 나뉘어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1000명. 그 숫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두 명의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이 2억 만리타국에서 노예처럼 감금되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청년은 내 바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놈펜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지옥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1000명의 국민이 사라졌는데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설령 안다고 해도 이 부패한 왕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렸죠. 제 말을 들은 박 서기관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의 대답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의주시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의주시라니요? 당장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외교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계속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시스템의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외교적 수사, 공식적인 절차, 증거 확보. 그들이 그런 미적거리는 대응을 하는 동안에도 지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온 저는 곧장 캄보디아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죠. 저를 상대한 경찰 간부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있어? 당신 말만 듣고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을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탈출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군데? 이름은? 신원은? 그를 데려와. 그럼 조사해주지. 그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를 경찰서로 데려오는 것은 그를 다시 사자 입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경찰서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정부, 경찰, 재벌 모두가 한통 속인 나라. 진실을 말하려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는 곳.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사를 써봤자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신빙성 없는 기사로 치부되어 묻힐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기사를 쓴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심코 백미러를 쳐다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 택시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감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이미 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모든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건너편 길가에 어제 봤던 그 검은 세단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종군 기자인 나조차도 이런 지옥은 처음이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는 차라리 정직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 등 뒤에 칼을 꽂는 보이지 않는 적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전쟁터에서 배운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전쟁까지 불사하는 국가는 영화 속에나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의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결국에는 힘없는 개인의 희생을 외면하기 마련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1000명의 한국인들은 구출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내 기사 때문에 그들이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악마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요. 저는 결국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죠. 독한 술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절망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이대로 묻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0명의 젊은이들은 이국 땅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저는 창밖의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야. 이게 내가 30년간 봐온 세상의 진짜 모습이지.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자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나라인지 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무게는 때로 중력보다 강해서 사람의 영혼을 땅속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캄보디아의 칠흑 같은 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중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1000명의 비명, 생존자의 공포 어린 눈빛,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난 무력감. 호텔 방에 홀로 앉아 비워낸 위스키 병은 3개가 넘었지만 취기는커녕 정신만 더 선명하게 아려왔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라고,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정한 정글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위로는 더 큰 공허함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는 낮고 묵직한 굉음이 푸놈펜의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여객기의 날카로운 엔진음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은 포효를 하며 대지를 울리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소리였죠. 저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 멀리 공항 활주로 쪽으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날렵한 유선형의 민항기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각진, 오직 기능과 힘을 위해 태어난 거대한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 공항은 전날 밤의 그 굉음만큼이나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 신분증을 이용해 출입국장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죠. 캄보디아의 고위 관리들이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한 표정으로 활주로를 향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시선 끝에 어젯밤 어둠 속에 내려앉았던 육중한 수송기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동체에는 그 어떤 화려한 무늬도 없었지만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 문양 하나가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굉음과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램프를 걸어내려와 캄보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함을 넘어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영토였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훗날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최서윤, 대한민국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과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검은 전투복 차림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명 남짓,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공항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주변의 모든 지형과 인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유난히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극도의 훈련을 통해 새겨진 듯한 깊은 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움직이는 바위 같았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혁,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707 특수임무단을 이끄는 중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 외교관 1명과 특수부대원 10명. 1000명의 인지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겠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형식적인 항의를 한 뒤 돌아갈 것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부패한 독재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그 정도일 테니까요. 그들의 등장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렸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외교적 항의, 유감 표명. 결국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활주로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미 3개월 전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 지하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면은 3개월 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심장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부에는 그 어떤 간판도 달려있지 않은 평범한 건물의 지하 5층. 그곳에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수백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사이버 안보센터. 그곳은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국경을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침묵 그리고 나지막한 키보드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각자의 모니터에 몰두한 채 전 세계 인터넷망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마리를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 광고가 지난 분기 대비 300% 이상 급증했다. 피해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특정되고 있어 단순 사기를 넘어선 조직적인 움직임의 정황이 보인다. 지금부터 작전명 그림자 추적을 개시한다.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흩어져 있는 디지털 정보의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된 수만 개의 게시물과 댓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 경력 무관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젊은이들을 유혹하는지 그 패턴을 역으로 추적해 나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은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고 그 선들은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목표는 특정됐어. 이제부터는 돈의 흐름을 쫓는다. 놈들의 자금줄을 찾아내. 팀장의 지시에 요원들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벌어들인 검은 돈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뱀처럼 교활하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싱가포르의 비밀 계좌로 다시 카리브해의 조세 피난처로 수십 개의 단계를 거치며 돈은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흔적이 끊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요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요원이 다크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희미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미세해서 하마터면 놓칠 뻔한 디지털의 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실마리를 붙잡고 몇 날 며칠을 매달렸습니다. 수억 개가 넘는 거래 기록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뱀의 꼬리를 찾아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검은 돈이 암호화폐라는 투명 망토를 두르고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종착지를 말입니다. 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자금의 최종 흐름도가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검은 돈의 강줄기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마침내 세계 금융의 심장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수십 개의 합법적인 무역회사로 위장하여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정상적인 무역 대금인 것처럼 속여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는 거대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찾아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라는 작은 나라를 넘어 미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입니다. 그림자 추적 결과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의 심장을 찌를 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푸놈펜. 최서윤 과장과 이진혁 중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단은 캄보디아 외무부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외신기자 자격으로 그들의 뒤를 따를 수 있었죠. 외무장관의 집무실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값비싼 목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황금으로 장식된 샹들리에. 벽에는 자신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부패한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한 표정으로 최서윤 과장을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과장. 당신들 국민이 몇 명 실종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한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였죠. 최서윤 과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실종자 수색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의 신병을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외무장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범죄자라니 무슨 소리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와 그 일당들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 1000명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과장. 농담이 심하시군. 프린스 그룹은 우리 캄보디아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요. 그런 훌륭한 기업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지 않소.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니오? 최서윤 과장은 그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관의 책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영문과 숫자로 가득한 금융거래 내역서가 떠 있었습니다. 장관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최서윤 과장이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의 처남께서 대표로 있는 유령 회사가 지난 3년간 뉴욕의 세계무역은행으로 송금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프린스 그룹의 불법 카지노 수익금이더군요. 장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최서윤 과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이 돈의 일부가 장관님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 지금 즉시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당신들의 검은 돈이 세계 최강대국의 금융 시스템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장관 집무실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보았던 작은 나라의 여성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냉혹한 심판자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와 논리로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이었죠. 최서윤 과장은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1000명,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상태로 전원 저희에게 인계하십시오. 그리고 프린스 그룹의 책임자들을 모두 체포하여 한국으로 압송하십시오. 만약 48시간 내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최서윤 과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진혁 중령과 대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캄보디아 외무장관과 그를 둘러싼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교관과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칼을 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내가 캄보디아의 부패에 절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종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자의 흥분감을 넘어선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낡은 교과서에서나 읽었던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48시간 안에 1000명의 국민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부패한 왕국은 이 냉엄한 통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때로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심장을 옥죄는 사형수의 족쇄 소리처럼 다가옵니다.
최서윤 과장이 던진 48시간이라는 최후 통첩은 푸놈펜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호텔방 창가에 서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행렬은 여전히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고 상인들은 길가에 좌판을 버려놓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의 소음 아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두 개의 거대한 의지가 충돌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취재 수첩은 지난 이틀간의 기록으로 빼곡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이 외무부 청사에 들어간 이후 캄보디아 정권은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물밑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날 밤 훈 만의 총리 대행의 관저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성과 함께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관저 담벼락을 넘어 들려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초강경 자세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오만함의 껍질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체급의 나라였을 뿐입니다. 감히 자신들의 심장부를 위협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이것은 단지 엄포일 뿐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국가 특유의 허세일 뿐이다. 적당히 시간을 끌며 무시하면 제풀에 지쳐 물러날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은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갈 무렵 캄보디아 국영 방송의 저녁 뉴스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앵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훈 만의 총리 대행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곧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우리의 뒷배는 중국이니 너희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무언의 전언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나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서윤 과장의 얼음 같던 눈빛도 이진혁 중령의 바위 같던 침묵도 결국 이 거대한 부패의 성벽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피어오르던 희미한 기대감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48시간의 마지막 1분이 호텔방의 낡은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최후 통첩을 완벽하게 묵살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익명의 발신인으로부터 도착한 한 줄짜리 전원이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서울의 화살이 날아갑니다. 저는 홀린 듯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고요한 밤하늘. 제가 무언가에 속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대사관 지하에 마련된 임시상황실은 외부의 혼란과는 동떨어진 절대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서윤 과장은 수십 개의 화면이 번쩍이는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분노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준비를 마친 자의 고요한 확신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선 이진혁 중령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서윤 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안회선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 송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극히 간결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심판의 날 작전 1단계를 개시합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였습니다. 서울의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3개월간 그림자 추적 작전을 수행해온 책임자가 굳은 표정으로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 화면에는 최종 전송이라는 붉은색 단추 그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단추 그림 아래에는 수신처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책임자가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0과 1로 이루어진 거대한 정보의 강물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빛의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간 국정원 요원들이 피와 땀으로 엮어낸 프린스 그룹의 범죄에 대한 완벽한 기소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지 회장의 모든 비밀 계좌,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뉴욕의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날짜와 시간,
심지어 거래에 사용된 전산기기의 고유 식별 번호까지. 그 어떤 변호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심장을 찌르는 칼을 쥐어줬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금융체계가 아시아의 작은 독재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세탁소로 전락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워싱턴의 새벽.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고 등급의 보안 전문이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분석가들이 커피를 들이키며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날아온 정보 꾸러미를 풀어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잠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악과 분노 그리고 서늘한 위기감이 사무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맙소사, 이건 괴물입니다. 우리 은행 구조를 완벽하게 속여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우리도 모르게 흘러다녔다니. 이건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닙니다. 우리 금융체계의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보고는 즉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가가 떨어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범죄 조직을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심판할 모든 증거와 명분을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이 완벽하게 손에 쥐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난 지 정확히 6시간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밤을 새우며 외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지쳐갈 무렵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를 알리는 붉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미 재무부 긴급 기자회견 예고. 국제금융체계에 대한 중대 위협 관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워싱턴 재무부의 기자회견장 단상 위로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 올라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합 중국 정부는 국제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된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프린스 그룹과 그 관련자 57명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기의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동결되는 자산의 총 규모는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 재무부 역사상 단일 조직을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자산 동결 조치입니다. 21조 원.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아쇠를 당기자 워싱턴에서 대포가 발사됐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푸놈펜에 전해지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황 상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였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모든 주식의 가격이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시퍼런 하락 그림 앞에서 하얀 셔츠를 입은 증권 중개인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의미를 잃고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붕괴였습니다.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더 처참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은행의 모든 현금 인출기 앞에는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계에서는 거래 불가라는 절망적인 문구만 나올 뿐 단 한 푼의 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모든 해외 계좌가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백화점에서는 한 부유층 부인의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 우수 고객 대접을 받던 그녀는 이제 잔액 없는 플라스틱 조각을 들고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돈줄과 연결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간 도시처럼 활기 넘치던 푸놈펜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경제전쟁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면전보다도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혈관과도 같은 금융체계를 마비시킴으로써 상대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 저는 그 서늘한 지략 앞에서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포가 아니었습니다. 악마들의 마지막 발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마침내 그 입을 벌렸습니다. 캄보디아 남부의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 겉으로는 화려한 카지노와 휴양지가 즐비했지만 그 이면에는 1000명의 한국인들이 갇혀있는 거대한 감금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혼란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넘어 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돈줄이 막힌 간수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을 고용했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방패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금시설의 현장 책임자인 중국인 남자는 위성전화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다급함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 은행 계좌도 전부 막혔습니다. 우린 이제 끝장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대로 잡히면 우리 모두 끝이야. 방법은 하나뿐이야. 증거를 없애는 거다. 증거라니요? 저 한국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 놈들을 조용히 처리해. 아니, 마지막으로 한 모 챙길 수도 있겠지. 국경 너머 조직에 연락해. 헐값에라도 넘겨버려. 어차피 우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 들어라. 상황이 바뀌었다. 저놈들을 모두 정리한다. 한 놈도 남김없이. 그 순간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쇠창살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칼을 든 간수들이 감금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감금실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겁에 질린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간수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내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희망의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호텔방에서 정보원이 걸어온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그들이 한국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없앤다고. 맙소사, 비명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끔찍한 비명과 쇠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막힌 전략이, 그들의 압도적인 승리가 역설적으로 최악의 비극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1000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판을 뒤엎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구해야 할 사람들은 이제 곧 죽음의 문턱을 넘게 생겼습니다. 대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의 설계자들은 과연 이 최악의 변수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침묵이 존재합니다. 평온한 새벽의 고요함이 있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아누크빌의 거대한 감금시설을 지배했던 것은 그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의 숨막히는 절망의 침묵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하나에까지 공포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그 어떤 작은 소리도 허락되지 않는 끈적한 정적이었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찬 심장 박동 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생의 마지막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진 거대한 폭풍은 두꺼운 벽을 넘어 그들에게도 희미한 파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수들의 동요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평소 담배 연기를 뿜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그들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급박해졌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쇠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 위성 전화도 먹통이야. 은행 계좌가 전부 동결됐다고. 우린 이제 끝장이야. 여기서 붙잡히면 평생 썩어야 해. 그들의 대화 조각을 주워들은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희망의 전조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재앙의 서막일까? 굶주린 맹수를 가두었던 우리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짐승적인 예감이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지키던 육중한 철문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간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정글도와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은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중국인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바닥에 던져 군합발로 지시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허무함과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의 광기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감금실 안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달라붙은 1000개의 그림자를 둘러보며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너희들, 저 바깥에 있는 너희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 너희들도 곱게 끝낼 수는 없지.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1000명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증거를 깨끗하게 청소해라. 한 놈도 남김없이. 청소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였습니다. 감금실 안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가느다란 비명을 시작으로 공간은 순식간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의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울부짖음, 애원, 절규.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무장한 간수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지디겨졌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 청년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그저.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날아온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친구가 절규하며 달려갔지만 또 다른 간수의 발길질에 나뒹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품에 감싸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구석으로 물러섰지만 그의 등 위로 수차례 무자비한 매질이 쏟아졌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살점을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신음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 위를 뒤덮었습니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신에게도 버림받은 땅, 악마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가장 앞줄에 서 있던 한 간수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20살 남짓의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여학생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여학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간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듯 그녀를 감금실 중앙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슬퍼런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전부 이 여자처럼 만들어주겠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여학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비명과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저 번뜩이는 칼날 끝에 매달려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호텔방에서 정보원이 걸어온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막힌 전략이, 그들의 압도적인 승리가 역설적으로 최악의 비극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희망과 절망이 뒤엉켜 폭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호텔의 유리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내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압력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시아누크빌의 해안가에 위치한 프린스 그룹의 감금시설 단지. 그곳의 가장 큰 건물 외벽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거대한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감금시설 내부. 여학생을 향해 내리치려던 칼날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간수의 몸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 전체가 안쪽으로 터져 들어오며 거대한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해일처럼 감금실을 휩쓸었고 간수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먼지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서로를 부추겼습니다. 그때 무너진 벽의 잔해 속에서 어둠보다 더 짙은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듯 나타났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마치 유령처럼 말입니다. 검은색 최첨단 전투복, 얼굴을 가린 방탄 헬멧, 그리고 그 위에서 섬뜩한 녹색 빛을 발하는 야간 투시경. 그들은 소리 없이 물 흐르듯 무너진 벽을 통해 감금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오직 파괴와 제압을 위한 완벽한 기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의 총구에서는 붉은색의 가느다란 빗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무기를 집어 들려던 간수들의 이마와 가슴에 어김없이 붉은 점이 와서 박혔습니다. 픽, 픽, 픽.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둔탁한 소음기 소리와 함께 붉은 점이 찍혔던 간수들이 마네킹처럼 힘없이 쓰러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전투나 교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아니, 사냥이라기보다는 해충을 박멸하는 방역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았던 간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칼을 치켜들기도 전에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 정확히 붉은 점이 찍혔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초였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던 그 지옥의 공간에 마침내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폭발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자 감금실 중앙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변에 쓰러진 수십 구의 시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천천히 자신의 헬멧을 벗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눈빛.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국가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져온 자의 고뇌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진혁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조금도 떨림 없는, 그러나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크고 단단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의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심장에 직접 와서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공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부상자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조국이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감격, 그리고 지옥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보았다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심판자였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붙은 태극기는 이 지옥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냉혹한 살인 기계 같았던 707 대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듬직한 보호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대원은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청년에게 다가가 자신의 전투복을 찢어 능숙하게 지혈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집에 갑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뜨끈한 김치찌개 드셔야지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청년은 대원의 전투복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대원은 겁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전투 식량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이가 망설이자 그는 방탄 헬멧을 벗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강인한 군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범하고 선한 미소였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경계를 풀고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의무병은 쓰러진 아버지의 등을 치료하며 그의 품에 안겨 우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곧 일어나실 겁니다. 그것은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적의 심장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탄을 박아 넣던 그 손으로 이제는 상처 입은 국민의 피를 닦아주고 겁에 질린 아이의 눈물을 훔쳐주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1000명의 국민들은 대원들의 호위 아래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에는 이미 수십 대의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경찰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럭들은 미리 확보된 임시 활주로를 향해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저는 정보원의 도움으로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탄 사람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바깥 세상.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풍경. 그 아름다운 여명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임시 활주로에는 제가 푸놈펜 공항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거대한 군용 수송기 4대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후방 램프는 마치 지친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갇혀있던 지옥의 풍경을,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부수고 자신들을 구해준 검은 전투복의 사내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곳곳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진혁 중령과 대원들은 그저 묵묵히 경례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탑승을 완료하자 육중한 램프가 닫혔습니다. 수송기는 거대한 엔진을 울리며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박차고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석탄처럼 새까맣던 동쪽 하늘에서 마침내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첫 빛을 받은 수송기의 꼬리날개에서 태극 문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사진기는 이미 수백 장의 사진을 담았지만 정작 제 눈은 뷰파인더가 아닌 저 멀어지는 비행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를 통해 마지막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륙하는 수송기 안 작은 창문에 한 아이가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한 군인이 건넸던 작은 초콜릿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초콜릿 하나가 이 거대하고 잔혹한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명확했습니다. 잿더미가 된 범죄 제국과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저의 냉소주의였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다녔지만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던 어떤 숭고함을 마주한 자의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끝에서 칠흑 같던 하늘의 가장자리가 아주 희미한 남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어둠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저는 시아누크빌 외곽의 이름 없는 언덕 위에서 캄보디아의 새벽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들이 남긴 옅은 항공유 냄새와 밤새 식어버린 대지의 차가운 습기가 뒤섞인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도 청명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는 떠오르는 태양의 첫 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고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들은 부드러운 아침 바람에 나른하게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가적인 풍경 아래 어둠 속에 잠긴 도시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저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한 범죄 제국이 무너져 내렸고 1000명의 영혼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그 모든 비명과 환희를 똑같은 빛으로 어루만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록할 기운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몸을 지배했던 기자로서의 집요함과 냉철함은 간밤의 폭발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린 듯 했습니다. 지금 제 안에 남은 것은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텅 빈 해변과도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경외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신의 군대가 하룻밤 만에 지상의 악을 심판하고 호련히 하늘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푸놈펜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오토바이 행렬로 숨막히는 경적을 울려대던 거리는 낯설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굳게 셔터가 내려진 은행 건물 앞에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끊어진 도시의 말기 증세였습니다. 저는 저번에 저를 태웠던 그 깡마른 택시기사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길가에 택시를 세워둔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는 척을 하자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겨우 알아보았습니다. 기자 양반, 아직도 여기에 계셨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 말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바뀐 건 저 위에 있던 놈들이 다른 놈들로 바뀔 거라는 것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지요. 썩은 건 우리였으니까요. 사실 조금은 부럽습니다. 부럽다니요?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나라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배짱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국민을 팔아넘기는데 그들은 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부숴버렸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아는 한국은? 그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대한민국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국가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변화의 파동은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로운 외신 토픽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의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태국 방콕의 유력 일간지는 일면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왜 침묵했는가? 서울이 아시아에 던진 고통스러운 질문. 기사는 자국민 수백 명이 똑같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자국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결단력을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십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익명의 정부 고위 관리가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알았지만 평화 속에서 국민을 지키는 법은 잊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지지는 워싱턴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국방성의 지하 벙커 극동아시아 전략회의실에서는 긴급 보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시아누크빌 감금시설의 위성사진과 707 특임대의 작전 경로를 분석한 3차원 모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던 정보 분석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전 통보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후에야 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사성 장군이 깊은 주름이 팬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작전의 성공 확률은? 저희가 모의 실험한 결과 성공 확률은 30% 미만이었습니다. 1000명의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과감한 외부 돌파를 시도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이 말입니다. 사이버전 팀의 분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우리 재무부에 넘긴 자료는 저희 중앙정보국이 6개월 이상 추적했지만 꼬리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자금 경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우리가 뚫지 못했던 것을 뚫었습니다. 장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전략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시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동맹이 아니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새로운 협력자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해.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베이징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실. 한 노회한 위원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호랑이를 키운 줄 알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발톱을 숨긴 용이 우리 턱 밑에 있었구나.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이나 항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국제적 파장의 중심에 있던 대한민국.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온 공군 수송기들이 마침내 서울공항 활주로에 육중한 몸체를 내렸습니다. 승강구가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그리웠던 조국의 공기가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땅을 밟았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활주로 저편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애타게 기다렸을 가족들이 눈물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통제선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한 노모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둔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괜찮다. 아빠 여기 있잖니. 다 끝났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등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끔찍한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0개의 눈물이 1000개의 재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였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엮인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서윤 과장과 이진혁 중령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임무를 완수한 자의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부하가 다가와 이진혁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중령은 활주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음 임무를 준비한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축배를 들 시간도 영웅이라는 칭송을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고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호텔방에 홀로 앉아 그 모든 소식을 외신을 통해 접하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몰락, 세계 각국의 경탄, 그리고 서울의 눈물 젖은 재회.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휴대용 전산기를 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만 개의 기사를 써왔지만 지금부터 제가 써야 할 이 기사는 그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냉소주의자가 자신의 무너진 신념의 잔해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대의 진실에 대한 고백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 어떤 단어도 제가 목격한 이 거대한 사건의 무게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차갑고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며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입니다. 저는 결국 자판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을 영상이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부패한 관리의 기름한 미소, 생존자의 공포 어린 눈빛, 최서윤 과장의 얼음 같던 목소리, 이진혁 중령의 바위 같던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망막에 새겨진 여명 속을 날아오르던 수송기의 태극 문양. 그렇습니다. 이것은 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30년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국가가 개인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를 배웠고 부패한 권력 앞에서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의 순위나 경제 지표의 숫자로 자신들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민 1000명의 목숨값 앞에서 한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고 세계 최강대국을 움직였으며 마침내 지옥의 문을 직접 부수고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초강대국이란 무엇입니까? 핵무기나 항공모함의 숫자로 정의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초강대국이란 가장 평범한 자국민 한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부당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계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부로 그 이름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모든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푸놈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잭 앤더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조롱에 국가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답한 대한민국. 한나라의 진정한 힘은 미사일의 개수가 아니라 자국민 한 사람을 지키려는 그 단호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자부심과 함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감동과 자부심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